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엄청나게 많은 행사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드레이퍼 스타트업 코리아 이세용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공유해 드릴 내용은 사실 뭐 오늘 전반적인 행사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가 글로벌 인큐베이션 센터로서 또 글로벌 저희가 펀드로서 되게 많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저희가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좀 해왔는데,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공유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조금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MIT 벤처 포럼에서도 이 내용으로 한번 저희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되게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붙여서 저희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가 투자나 또는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 한국에 좀 처음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뭐 네트워킹도 하고 또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로수길의 센터를 12월 20일로 오픈하거든요.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인트로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한번 이거 지도를 보십시다. 남한 이제 한국, 사우스 코리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갈 수 없는 구조를 저희는 쭉 살아온 거죠.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라면 적어도. 그래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인터랙션이 태생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이게 좀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 이렇지 않죠. 동남아만 가보더라도 다 연결돼 있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건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수많은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이 이제 사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의 매력도, 그다음 우리 경쟁 강도로 봤을 때, 자, 동남아시아 시장을 보면 인구 7천만 이상, 1억 이상, 그다음에 2억 이상의 굉장히 많은 파퓰레이션이 있는 소비 시장이 있죠. 물론 그들의 GDP는 낮고 인당 바잉 팩터는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큰 시장이 있고, 또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경쟁 강도도 낮은 시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 5천만 정도의 시장에, 그렇죠? 그리고 경쟁 강도는 우리나라 수많은 대기업들에 의해서 사실은 멀티내셔널 컴퍼니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이 지난 15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근데 동남아시아 시장 가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이 도메스틱 컴퍼니가 없죠. 대부분이 유니레버, P&G, IBM 등등의 기업들이 그 시장을 도미네이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한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도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돼 있지만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컬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의 CEO들이 대부분 인디안 분들이죠. 그분들 사실 로컬 마켓에서 커서 글로 간 거예요. 구글이든 IBM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정학적으로 글로벌 인터랙션은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들, 플러스 우리가 비즈니스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면서 경험하는 회사들 역시 굉장히 코리안 컴퍼니다 보니 우리가 태생적으로 글로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절대 랭귀지 이슈가 아니고 어떤 컬처 이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대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재밌죠? 네. 자, 한국 시장의 스타트업 시장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늘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들 만나고 있고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술 기반 창업의 개수가 2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2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투자를 받았다, 1억 뭐 몇천만 원 받았다는 기업들이 벌써 10,000개가 넘어갑니다. 오늘도 늘어나고 있겠죠? 오늘 이벤트가 끝나고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스타트업 고용 창출 15만 명, 중소기업의 10%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4조 원의 투자금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정도 시장을 만든 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도 맞아요. 전 세계 이런 시장이 없죠.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자, 투자 규모를 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시장이 프리즈된 시절도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하지만 매년 3조에서 4조 정도의 돈이 스타트업 시장에 뿌려지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는 시리즈 A보다는 B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머추어드 마켓, 즉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의 시리즈가 뒤로 가는 기업들 많아지고 있고 유니콘의 기업도 뭐 18개, 20개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글로벌 진출한 기업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스타트업 개수 중에 서베이를 저희가 한번 돌려봤을 때 8% 정도,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보는 평균적인 수준은 25% 이상입니다. 저희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글로벌에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걸 조금 더 저희가 보면은 매출이, 글로벌 매출이 50% 이상인 스타트업, 한국은 5% 미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미국 대부분 15%에서 20%, 30% 이상이 됩니다. 다른 거죠, 굉장히. 이건 저희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르구나. 우리가 참 글로벌을 안 나가고 있구나. 그죠? 더 재밌는 거는 투자금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베스트먼트, 시리즈 A, B, C, 오늘도 투자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자, 우리 전체 캐피탈 스트럭처에서 해외 네임이 붙은, 해외 펀드라고 네임이 붙은 돈이 1원이라 들어간 기업의 비중을 보면 7%. 그러니까 전체 캐피탈 중에 7%만 해외 펀드에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저기 보면 싱가포르, 영국 뭐 등등인데 25%, 30% 정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GDP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탑 10, 탑 15, 탑 20에 들어가는 기업 국가인데 그 경제 수준에 비해서 스타트업들의 현재 글로벌 스테이지는 같은 레벨의 국가에 대비했을 때 되게 낮구나.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희가 서베이를 또 돌려봤어요. 3년 내 글로벌 나갈 생각이 있나요? 제가 오늘도 여기 스타트업 그 평가 루키리그 그 평가를 제가 했는데 다 글로벌 진출은 한국에서 좀 뭘 해보고, 한국에서 좀 먼저 해보고 3년, 4년, 5년 있다 하겠대요. 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 VC들은 우리가 투자를 받으러 갔을 때 일단 한국에서 쇼미 더 넘버 그리고 글로벌 나가봐. 근데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나라, 이스라엘, 싱가포르, 물론 이 나라는 나라가 원체 조그마니까 해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플랜상에서 글로벌에 대한 그 플래닝이 앞당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팩트예요, 팩트. 자,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저보다 영어도 훨씬 더 잘하시고 글로벌 감각도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대비해서 비하인드인 것 같다. 자, 그 얘기해서 그러면 저희가 왜 글로벌을 가야 되느냐? 뭐 심플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화입니다. 포화. 그러니까 포화라는 게 단순히 마켓 포텐셜이 없다는 것보다는 모든 산업의 성숙도가 굉장히 머추어드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삐찍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5천만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먹고 나면 남는 게 되게 적을 수 있고, 결국은 대기업이랑 뭔가 엮어서 비즈니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셔서 제가 작년 컴퍼니 빌딩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 뭘 찾으면 거기에 벌써 수십 개씩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시장의 기회가 마켓 이즈 돼요 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가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내 로컬 VC들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해주시지만 생각보다 투자 유치가 용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개발자에 있어서도 훨씬 더 풀이 많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스크를 좀 우리가 분산시킬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난 리스크가 본의 아니게 생겼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팀 드레이퍼가 Is it okay? Say is it okay?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yeah, I'm safe 그랬죠. I'm safe, don't worry about it.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글로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에서 제가 딱 유일하게 준비한 나름 제가 밀리언 달러 슬라이드라고 준비한 건데 요겁니다. 자, 저희가 코리아 시장을 좀 봤을 때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지정학적으로 글로벌리 우리가 막혀 있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없더라. 10,000원짜리로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죠. 항상 몇십만 원 써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글로벌 나갈 때는 신중하죠. 여행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정하세요? 비수기 또는 싼 비행기 어떻게든 찾아보잖아요. 왜? 너무 비싸니까 코스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코스트죠 나가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시장 자체에 MNC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글로벌 프로세스나 그런 코퍼레이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첫 번째,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한국이 제가 봤을 때 극도의 호모지니어티, 영어로 보면 단일성, 이거 뭐라고 제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호모지니어스한 마켓이에요. 그게 마켓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고 커스터머 니즈도 그렇고 하는 행태와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이분 우리가 해외에서 많은 지금 다민족들 들어왔지만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호모지니어티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한 가지가 제가 만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도로 로컬라이즈 해야 돼요. 어디에? 한국에, 코리안 커스터머에. 자, 우리 코리안 커스터머들의 니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 익스펙테이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즉 한국 시장의 프로세스가 아까 얘기한 글로벌 스탠다드랑은 조금 갭이 있는 것들이 많죠. 초창기 특히 UI UX도 그랬었고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 커스터머들 자체도 조금 유니크한 니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저희가 이 마켓을 쭉 하다 보면 한국이 확실히 유니크한, 일본 특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나중에 진출하는 국가들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일본은 마켓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 상당히 매력도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년에서 4년 정도 여러분들이 쓰고 남은 시간을 어떤 생각이 나면 성공을 하면 좋지만 자, 잘 안 됐을 때 이걸 가지고 글로벌라이즈 갔을 때 또 바꿔야 돼요. 즉 한국에서의 성공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때 배리어가 됩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 많이 있죠. 뜯어 고쳐야 돼요. UI UX를, 프로세스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웨이 오브 비즈니스 자체를. 근데 상대적으로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스틱 컴퍼니들이 없다 보니 거기는 대부분이 과자를 도리토스를 먹고 아이스크림 매그넘을 먹는데 우리는 치토스를 먹고 뭐 쌍쌍바를 먹는 거죠. 같은 건데 다른 브랜드인 거예요. 똑같이 카페에서 우리나라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나갔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더 우리가 빨리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초기 1년부터 Why not? 왜 3년 차에 봐야 되는 거죠? 왜 4년 차에? 왜 5년 차에? 왜 50억 하고 나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저희가 실제로 실패 사례들을 쭉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뻔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어려워요. 자, 한국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트워킹 없죠. 오피스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거기 뭘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분들 볼펜 브랜드 뭐예요? 그럼 모나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국에 가면 몰라요. 이게 되게 심플한 거죠. 거의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할 수 없으니까 파트너십은 뭐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자, 고객 니즈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규제, 레귤레이션, 투자금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왜? 경험치가 1도 안 쌓였으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인터랙션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극단의 호모지니어티 시장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 실패 사례는 뻔합니다.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똑같습니다. 고객을 몰라서, 자금이 없어서, 규제를 몰라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돼서, 파트너 소싱이 안 돼서. 다 뻔한 이유죠. 뻔한 이유인데 사실 이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스타트업은 그래도 삼성, 현대, LG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10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즉 이 어려움들이 10x가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왜? 5명짜리 회사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도움을, 우리가 어떠한 지원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지, 그 초기 때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지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더 넘어가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준비를 하느냐,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보다
다 안 해요. 고객 서베이 안 하시고 현지화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왜?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너무 한국 시장이면 이제 우리가 몰입을 하다 보니.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저희가 하나의 좀 사례를 하면 아이주스라고 아직 한국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회사예요. 싱가포르 저희 헤드쿼터에 갔다가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자판기 회사입니다. 자판기. 무슨 자판기? 오렌지 주스 즙 짜내는. 근데 그 자판기에 IoT 기술을 넣어가지고 뭔가 좀 최적화를 했겠죠. 그리고 호주에서 오렌지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짜지는 게 보여요. 보여가지고 이걸 이제 메인테넌스 이런 것들 다 자동화를 했겠지만 이 창업자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싱가포르에 100개 깔고 일본에 바로 들어와서 지금 800개 깔고 최근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한 500개 정도 깔려고 파트너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비즈니스 플랜과 IR을 봤더니 이미 전 세계 다 찍어놓고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what? 근데 이미 투자금은 그걸 명목으로 유치를 한 거죠. 그 글로벌 플랜 가지고. 그거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죠. 1년 안에 일어나니 1년, 2년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단 한국에서는 깔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이미 유통이 저도 알아봤거든요. 다 먹혀 있죠. 이분 코카콜라 코리아도 최근에 팔았더라고요. 밴딩머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런 중소업체들에게. 자, 여기서 그러면 커지 못했을 텐데 싱가포르에 있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자판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와 어떤 사고의 전 차이에 있어서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공 요인은 뻔합니다. 자, 시장별로 우리가 모듈화, 그러니까 진출할 수 있게 굉장히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뭐랄까 조각조각 내 가지고 사실은 진출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 파트너십 중요하고 뭐 이거야 당연히 중요해요. 오너십이 현재 인력화, 그리고 단계적 확장 고민.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얼리 엔트리, 이거 얼리 고민이에요. 얼리. 즉 여러분들 창업하는 순간부터 내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의 5% 10%만 좀 쓰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조금 구체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마켓 스터디를 하시던, 현지에 가서 친구를 사귀시던, 내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현지에서 어떤 애들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계속 안테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서 욕심을 낸다면 굳이 첫 투자를 해외 펀드로부터 받는 거죠.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물론 최근에 작금의 폴리티컬 리스크 때문에 이슈들은 있지만, 지금 보면 K푸드, K뷰티, K엔터 가라에 K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되게 좋은 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은 훨씬 더 오픈 마인드 만나주기도 하고 소개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활동들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는 그럼 어떠한 지원을,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의 상당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초기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다고 하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 그게 조금 글로벌 관점에서 커버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희는 국내에 있는 어떤 로컬 엑셀러레이터보다 저희가 더 뛰어나거나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저희가 글로벌에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소개를 드리면 팀 드레이퍼, 네, 굉장히 그 레전더리한 투자자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MZ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보면 회사가 핫메일이라고, 요거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올드 제너레이션. 네. 지금 이제 지메일 뭐 이런 등도 넘어갔죠. 뭐 스카이프라고 해서 뭐 전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왓츠앱 같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랑 친해가지고 테슬라, 스페이스X 등등 투자를 해서 뭐 조 단위의 이제 부를 일구셨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우리나라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을 사시잖아요, 그죠? 네, 건물을 사긴 샀는데 그걸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라는 저희 같은 이제 인큐베이터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에코시스템에 투자를 한 거죠.
자, 그 에코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보시면 일단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가 중앙에 있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오픈 더 도어, 즉 스타트업 마켓에 대한 엔트리를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 이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실리콘밸리는 현재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서 저희 정규 프로그램 8, 9주, 쇼 프로그램 1, 2주짜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알룸나이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셋업한다고 해서 연락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알룸나이들께서. 그 다음에 투자는 저희가 펀드가 3개가 있습니다.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벤처 펀드가 있고요. 이게 한 3, 400억 정도로 싱가포르 베이스인데 아시아를 전체 커버하고 있는데, 이제 얼리 스테이지 프리시딩 단계에 투자를 주로 하고 있고,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시 실리콘밸리 베이스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시아 시장 꽤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 4천억 정도. 그래서 시리즈 A에서 B 정도. 그 다음에 이 DFJ가 이제 모체죠. 원래 팀 드레이퍼가 만들어서 DFJ인데 지금은 DFJ 그로스라고 그래서 주로 CD 또는 프리 IPO. 왜냐하면 예전보다 IPO가 꽤 길어졌기 때문에 약간 P처럼 이제 거기에 자금을 대서 버틸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내년도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 투자도 저희가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또 저희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하자 하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DEN이라고 드레이퍼 엔터프레너 네트워크라고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여기 이제 저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노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에 뭐 나 뭐 어쩌고 가고 싶은데 하면 뭐 알려주고, 뭐 MVP 평가해달라 그러면 거기다 의견 달아주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 올드 패션드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의견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을 때 글로벌의 지원, 네트워킹, 교육, 그다음 투자, 그다음 이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 세계 35개 오피스가 20개 국가에 있습니다. 다들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씩 틀린데 한국이 되게 늦게 들어왔죠. 그리고 아시아에 되게 많고 북미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아까 얘기했던 파트너 소싱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서베이라든지 커스터머 뭐 인터뷰라든지 또는 뭐 레귤레이션 조사라든지 현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저희가 같이 오거나이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출하거든 각 타겟 마켓에 맞춰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도 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DEN입니다. DEN. 그래서 뭐가 많아요. 그래서 뭐 글 올리면 주거니 받거니 댓글도 달고 뭐 소개도 해주고, 야 우리나라 이런 이벤트인데 컴업도 한번 올라, 컴업 우리 한국에 하는데 올래 뭐 등등등. 근데 야 괜찮냐 거기 좀 위험하다는데 등등등. 그죠? 자, 이게 이제 저희 그 모토입니다. 자, 팀 드래퍼에서 이 모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100만 개의 스타트업을 양성하자라는 게 이번에 모토이고, 이건 참고로 발리 브랜치의 전경입니다. 발리. 네, 발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현재 한국에서도 지금 붐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서비스는 일단은 공유 오피스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인큐베이션 플랫폼이라고 나름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간단하게 서비스를 소개드리면, 일단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모델을 좀 저희가 뭐 약간의 진단, 그리고 커스텀 애쿼지션 코스트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 카운셀링,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투자 유치, 이게 특히 해외 펀드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드바이저리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투자 펀드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를 저희가 지금은 아주 들여오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 일부 좀 저희가 소개해서 할 거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한국에 가져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여기 있는 오피스 간의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아까 DEN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에도 오피스가 있고 베트남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디벨로퍼들이 있잖아요, 개발자들. 그 풀을 좀 묶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각 국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풀들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펀드 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연계되어 있는 펀드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0% 정도는 드레이퍼 스타트업하우스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대해서 투자를 하고, 30% 정도 파트너들 추천한 기업들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믹스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동을 좀 한국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로수길에 들어올 센터고요. 뭐
이대로 나왔으면 좋겠는 공사 중입니다 한창. 그래서 12월 20일 날 저희가 오픈하니까 내년도에 지나가시다 그냥 들리세요. 네. 컴업 행사에서 이세용 대표 얘기하는 거 듣고 왔다 그러면 문 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많이 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작지만 아담한 사이즈에 저희가 뭐 일종의 저희 뭐랄까 플레이그라운드 하나 좀 저희 오픈해서 좀 운영을 할 생각이 있고요. 여기서 많은 행사도 좀 저희가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소개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미터 드레이퍼라는 행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The Apprentice라는 프로그램에서 떴었죠. 그래서 약간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시즌 7이 막 끝났고 내년도에 시즌 8에 한국이 들어갈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즌당 7개에서 8개 국가 정도 참여를 해서 국가별로 예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상위에 선발된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가서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루키리그 했던 거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제 팀 드래프 아저씨가 오시는 거죠. 와서 저치들과 함께 평가를 하시고 재밌는 거는 저희가 글로벌리 스트리밍을 해요. 드레이퍼 TV가 있어서 이걸 전 세계에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언스의 평가와 저지의 평가를 합산해서 우리 슈퍼스타 K 하듯이 이 슈퍼스타 K 얘기가 벌써 올드 패션드네. 그렇죠. 요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처럼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꼭 선발이 안 되더라도 이런 거죠. 글로벌리 노출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거를 많은 VC들이 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간접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게 저희가 오픈이 되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저희 뭐 올해 플랜인데 그래서 인큐베이션 센터 저희가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창업경제 내년에 하고 저희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와 이제 아시아 독립된 펀드를 좀 저희가 조성을 해보려고 얘기를 한창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아까 실리콘밸리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지만 독립된 펀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걱정은 되지만 좀 얘기는 해봐야죠. 그래서 팀 드래퍼가 한국에 직접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왔을 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희 내년도의 플랜이 이러해서 저희도 지금 한국에 막 상륙을 해가지고 여러 스타트업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고 올 여름부터 이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 한국이 뭐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한국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좀 바라볼 때이고 여러분들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충분히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고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좀 열어주면 좋겠다. 언제부터? 얼리 스테이지부터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그걸 혼자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글로벌 인큐베이션 센터 또는 글로벌 펀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500 스타트업 맞죠? 또 있고 뭐 플러그 앤 플레이도 있고 뭐 많이 그런 서포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서는 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오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건 제 연락처니까 뭐 이따 명함 뭐 받아가셔도 좋고 핸드폰 번호 열까 하다가 혹시 스팸 올까 봐서 일단은 이메일만 제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뭐 저든 저희 팀이든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Q&A 할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템된 장윤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진출해서 내보냈다가 펀드 지원이 안 돼서 VC분들이 해외 투자를 못해서 돌아온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VC분들을 만나보면은 오히려 글로벌 투자를 주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드레이퍼는 반대의 경우를 추천을 하고 계시니까 과연 국내 VC들의 투자들이 이 상황을 얼마큼 잘 따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과거에 이제 사실은 투자해서 돌아온 케이스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투자 VC나 이런 히스토리가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에 맞을 만한 기업들을 이제 내보냈었을까? 이게 저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공이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맞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투자, 그러니까 수동적인 투자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액티브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성공했던 모델이 바드로 핏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스터디를 해봤을 때, 즉 한국의 호모지니어스한 마켓에서 성공했던 모델을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꿀 때 들어가야 될 뭐 피보팅이라든지 트위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초기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다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좀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해외 이제 펀드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너서클이고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오 메디칼은 그런 게 되게 강하죠. 즉 하나의 펀드를 소개받았을 때 그 미팅을 잡기도 어렵지만 미팅을 한번 하고 나면 그들이 연결해서 계속 소개를 해줘요. 사실은 요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좀 약하죠. 우리 미팅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떡하세요 여러분들? 투자 결정이 안 돼. 그러면 바이바이. 근데 미국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이시아도 그렇지 않죠.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주세요. 내가 뭘 메이크업하면 다음번 당신이 투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맞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만날 사람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첫 투자 유치부터 해외로부터 펀드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존의 국내 정형화된 투자 유치와 다르게 처음부터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지 스타트업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첫 투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되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딩을 뭐 엔젤한테 우리가 뭐 1억, 2억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라운드에 한 30억 밸류에이션에 3억 정도 받고,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실제로 기관 투자 이때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6, 70억, 뭐 100억에 또 20억 정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다 정형화되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30억에 3억 정도 단계, 그 단계에서 사실은 해외에 프레젠스를 좀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핵심은 이 모델이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지는 사실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밸리데이션 해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펀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그거는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면 이런 컨퍼런스에 되게 많이 오세요. 제가 사실 올 여름부터 저 이제 이 오프닝 준비하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걸 참여했는데, 사우스 서밋, 뭐 플라이 아시아, 그다음에 저 DDP에서 했던 뭐도 있었는데 하여튼 등등 되게 많은 VC들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VC들이 와서 돌아보고 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왜 한국이 지금 굉장히 그거를 정부주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들을 컨택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소개를 받으면 하나의 소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되고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건 사실 파운더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 펀드를 해외 쪽에 받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결정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액세스를 좀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회가 훨씬 과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VC들, 가끔 한국에 오는 VC들을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제 저희 쪽에 오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 그냥 상담하고 만나라. 어차피 브랜치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희 리스트업을 해놓고 언제 누가 온다고 저희가 공지를 띄우면 맞춰서 오피스 아워 잡거나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그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건데 그게 약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퍼런스 와서 했을 때 효율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스타트업이나 VC 쪽은 아니고요. 이제 지방정부 쪽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까 이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드레이퍼라는 그 뭐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에서는 보니까 커뮤니티 중심의 전체적으로 결국은 뭐 펀드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하나의 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창업에 대한 거는 어떤 지방 정부를 뭐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정부도 굉장히 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현실은 다 그렇고 그런 행사를 아까 여러 가지 뭐 리스트업을 네이밍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그렇고 그런 행사를 조금 이렇게 그냥 미미킹하는 그런 좀 따라하는 그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커뮤니티라는 거를 저는 조금 눈여겨 보고 있고 아까 발표하는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아까 그런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뭐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한 뭐 그런 거를 원한다면 어떤 협력을 한 가지는 질문 한 가지는 드레이퍼 차원에서는 지방 정부랑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방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지방 정부의 그런 그 지역의 로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건실하게 자리를 잡을 거다. 단순하게 그냥 예산 쓰고 흉내 내고 행사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정말 어려운. 제가 이걸 하면 저는 이제 지방선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군산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안 했는데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어서 사실 근데 그쵸 제가 지방 행사를 많이 특히 부산 갔다 왔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도 가고 최근에 송도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행사를 똑같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죠. It's too much. 진짜로 too much. 저희 글로벌 CEO도 제가 한번 부산은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부르는 이유는 그냥 드레이퍼 내 이름을 거기다 한번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행사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의미도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 답을 제가 있느냐면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쪼개져서 가고 있다. 예산이 쪼개져서 프로그램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글로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뭐 관심 있어 저한테 연락을 오시면 한 기업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전체 예산은 10억인데 그거를 20개를 뽑겠대요. 도대체 2, 3천만 원이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을 하느니 차라리 몇 개를 포커스해서 될 수 있는 석세스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즉 지방에서도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구나.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지방에서의 시장을 먹어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생길 수 있구나. 그 몇 개의 석세스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포커스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정부로서 어려운 거죠. 왜? 정부는 공공으로 많은 것들을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뭐 틀릴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같은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해서 그런 선발부터 육성까지 권한을 주시고 그 중에 몇 개의 석세스 스토리를 만드는 걸 KPI로 주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제가 몇 군데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방 정부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센터를 저희가 어떻게 오픈할 거냐면 거점 지역으로 하나씩은 좀 할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코어를 한다 그러면 부산에도 부산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 테크노파크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페이스를 좀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저희 가로수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육성을 해보겠다. 대신 그거에 대해 우리가 공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코어를 통해서 우리 이름으로 선발을 해서 해외 펀드 유치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셀렉션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뭐 그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단기로 봐야 되니까 첫 해년도에 그러한 되고 있는 스토리들을 몇 개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저희가 더 키워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거를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거고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도 관심이 많아요 기업들이. 그때 저희 해운대를 저희 글로벌 CEO랑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글로벌 필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차피 AI 기업이고 딥테크 기업이든 어디서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과의 연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학.
어차피 인력을 우리가 거기서 싸게 소싱을 해야 되니까 뭐 광주 과기원이든 뭐 부산이든 그러니까 그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사실 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가면 뭐 저는 지방 경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스타트업의 커뮤니티는 일정 부분은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확장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킨텍스에서 테크 분야 B2B 전시회를 하나 맡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매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글로벌 진출 그 저희 스타트업 혹은 이제 중소기업 분들의 글로벌 진출을 좀 자극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그 아이디어를 조금 팀 디레퍼 차원에서 어떤 걸 제안할 수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요? 네,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 뭐 어쨌든 포커싱이 그 스타트업일 것 같고요. 해외 진출.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사실 뭐 주요하게 다뤄지는 상담회가 크게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국내, 하나는 해외일 텐데 사실상 상담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해외 상담의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살펴보면은 실제 상담 계약을 추진했거나 실질적으로 상담에 도움, 그러니까 기업 성과에 이득이 되는 상담 액수는 아니거든요. 천억 단위 막 이래요. 근데 사실상 그게 기업에서는 성과로 이어지는 단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어떤 상담이라는 해외 수출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분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로벌 진출을 동기부여함과 동시에 이 수출 상담회를 이용해서 혹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 팀 디레퍼 차원에서? 참 그거는 저도 사실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본 포인트는 아니어서 뭐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포커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커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더스트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업종도 다양하고 시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만약에 제가 킨텍스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좀 테마를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가능성 있는 것들이 묶어가지고 저희가 뭐 바이어 상담을 하거나 또 그런 기업 위주로 해서 주제나 테마를 잡지 않으면 해외에서 사실은 불러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산에서 제가 플라이아시 행사를 한다고 부산에 오신 분 없으시죠? 혹시라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글로벌 CEO한테 얘기할 때 경기도 사우스 서밋도 왔네 또 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색깔이 없는 거죠. 색깔이. 그러니까 부산에 뭔가가 얘기가 있었으면 차라리 뭐 블록체인을 얘기했던가 뭐 이런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다 똑같은 행사가 무색무취하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조금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를 묶어서 매력도를 좀 높이면 바이어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 매치메이킹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저는 이 프리 매치메이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팔로우업. 그러니까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당시 행사에서 하는 것들이 실제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실은 팔로우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드바이저리나 서포팅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그 이후에 끊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제 흐지부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아주 그냥 좁은 사견이었습니다. 네. 네, 추가로 좀 저도 이제 군산에 있는 새만금 컨벤션 센터라는 데서 네. 저희도 이제 내년도 행사로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엮어보려고 네. 좀 관심 있게 들었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스플래시라는 그런 창업 행사를 제가 네. 진행을 한 이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아까 테마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런 행사를 만들기에는 여력이 없어서 이제 지역에서는 2차 전지 분야에 이제 어떤 행사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좀 2차 전지의 스타트업들의 뭐 대한민국이 2차 전지 있어서는 초격차 지금 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조금은 그래도 조금 눈여겨 볼 만한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스타트업 분야에 좀 상담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의견 하나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스플래시라는 창업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획을 했던 게 포스트 스플래시라고 이제 스플래시 행사 이후에 저는 얼럼나이를 만들려고 좀 기획을 하다가 뭐 이제 스플래시라는 행사가 조금 어딘데 아까 이제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해서 거기에 스타트업이나 VC들이나 그런 관계자분들이 거기 아까 지금 그 드레이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활동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오픈되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좀 연계하고 네. 싶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일단은 클로즈로 좀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입주 기업 위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드레이퍼 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오픈하면서 이걸 이제 오픈 커뮤니티로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클로즈도 있고요. 첫 번째 관련돼서는 좀 이거 끝나고 조금 더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뭐 지금 딱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끝나고 조금 더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되게 핫하네요 오늘. 네. 원래 한국에서는 질문 잘 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BC의 조혜창 파트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IT 솔루션을 네. 공급하는 디지털 트윈 흔히 말하는 회사인데 네.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은 국내에서 꼭 검증을 받아야 해외에서 인정받은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저희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은 국내에서 검증이 됐다라는 타이틀이거든요. 사실 이 분야에서 대형 제조, 뭐 삼성, 현대 같은 해외에서도 아는 기업들에 공급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계속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좀 역으로 어필했을 때 해외에서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가 하나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사실 기업들이나 VC 같은 것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쟤네는 뭔가 다르겠지, 쟤네는 뭔가 특색이 있겠지라는 부분이 특히 IT 쪽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을 보통 어떻게 브랜딩을 해 가시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되게 다른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서 삼성, 현대, 뭐 SK 등등의 일종의 이제 서플라이로서 경험을 쌓으시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건 좀 다른 케이스죠. 당연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화장품 기업들도 아모레퍼시프가 LG 생활건강에 코어를 했다는 거는 해외에 나갔을 때 로레알이나 등등의 에스티 로더나 이런 글로벌 기업 어필할 수 있는, 당연히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노브레인입니다. 그냥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빨리 나가셔야죠. 물량 줄기 전에 한국에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마찬가지. 사실 거기 디펜던시가 전체 레베뉴 90%가 이제 다 한두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사실. 그 레버리지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못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익스클루시비티 걸려 있는 거죠. 허용 안 해주잖아요, 삼성, 현대에서. 야, 그거 할 거면 빼.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약간의 폴리티컬 이슈지만 잘 해결하셔야 되기,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IT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 바라보는 관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파인튜닝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도화된 서비스에 대한 확실한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맨파워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크리티컬한 건데, 이게 동시에 거꾸로 돌려보면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제 글로벌화 시키는 거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사실은 한국에서만큼의 고도화된 서비스는 되게 많은 것들이 인프라에 기반하거나, 우리가 되게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된 서비스들과 결합이 돼서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파트에서 지금 파생된 비즈니스 한두 개가 아니죠.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 지역에 집적화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서울시 이 면적에 1,000만이 살고 있는데 솔직히 강남 이렇게만 해도 막 5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막 몇 개씩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바꿔졌을 때 똑같이 고도화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거고, 맨파워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코워킹이 가능한 팀들이냐, 요게 이제 사실은 항상 들어가는 퀘스천들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말씀해. 네. 저희가 좀 많이 느낀 한계가 네. 사실은 일을 제대로 벌리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는 이제 제조업과 제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어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니 뭐 관시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파트너십을 맺는 단계가 기본 3, 4년, 그리고 당연히 브랜치를 내고 그 나라 사람의 CEO가 거기 또 있어줘야 되고, 이런 뭐
공식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멕시코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 대기업들이 잡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라도 좀 겹치면 좀 아예 배제되거나 아니면 틈새 시장을 보셔라 뭐 이런 사실은 좀 한계들의 벽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브랜치를 내거나 아까 발표 때 말씀 주신 대로 하는 데는 사실 스타트업이 굉장히 한정된 리소스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봤을 때는 해외 브랜치에 뭐 해외 지사장 그 나라 사람을 쓴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잘 이어가는 방식을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좀 좋을지 이게 너무 그거는 뭐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뭐 네. 정답처럼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하나 정도의 그냥 예시로 얘기를 드리면 적절하게 에쿼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고 에쿼티 뭐 궁극적으로 목표가 IPO일지 아니면 프라이빗 컴퍼니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에쿼티를 어떻게 내가 필요한 타겟 마켓의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사실은 좀 더 페이버러블하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시장의 오픈더 도어를 어차피 전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한국의 VC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그쪽에 있는 뭐 벤처 캐피탈이든 펀드 등을 통해서 나의 쉐어홀더가 대주에 열심히 일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스타트업은 저는 적절하게 그 에쿼티를 활용하는 게 한 가지 뭐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뭐 이렇게 정답적으로 얘기드리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5분 남았는데 하나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질문. 난 이거 안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것도 얻어가시고 또 저희 가로수길 검색하면 나오시거든요.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네 제가 즐겁게 맞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